44. 5. 진 JACQUES ROUSSEAEO A. 생애와 업적 그리고 기본 사상. 불란서 계몽주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다루어온 모든 문제는 그 사상적 조류의 한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대응되는 또 다른 측면을 이루는 것이 루소, 진희진 루스카옥이다. 지금까지 보아온 계몽주의자들이 이성을 과신, 구신하여 모든 비이성적인 요소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나 열정일 수도 있고 한편 이성보다도 더욱 고차적인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다는 과소평가했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 루소에게는 그와 같은 비판이 불가한 것이다. 루소의 생애에 대해서는 그 자신의 3회록 컨페션즈 사후 1781년에 출간됨의 전람회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솔직하게 기술되어 있다. 실로 그의 일생은 갈등과 내면적인 고투, 후 그리고 열정적인 감정의 기복, 키프로 점철되어 있으며 끝없는 방황 속에서 매우 심한 불행을 이겨 나가야 했던 한 심리 장애자의 인간상을 드러내주고 있다. 1712년에 제네바에서 출생한 그는 16세에 이미 정상적인 학업을 포기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어머니이자 애인이라고 할 훨씬 연상의 어느 부인으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반년간 그녀의 농장에서 세월을 보낸 루소는 그녀의 설득으로 칼빈교를 이탈하여 카톨릭교로 개종하였다. 이 항목에서 곧따를 최초의 문학적 성과를 거두고부터는 파리를 비롯한 그 밖의 불란서 각지에서 생활하게 된 루소는 그때마다 부유한 귀족 출신의 우인, 렌이나 독지가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던 제네바에서는 다시 칼빈교로 복귀하여 평민 출신의 처녀와 결혼하였다. 영국에서는 데이비드 휴미 그를 맞이하였으나 불란서로 돌아온 뒤로는 끊임없는 박해, 포하이를 이기지 못하여 추정망상증, 주의지왕 시항쟁까지 나타내었다. 이 상태에서 1778년 불란서에서 사망하였다. 1749년 불란서 디종시 시위 학술원은 예술과 학문, 르네상스 이후 무이부응이 인륜, 렌 룬의 개성과 고향, 가오 양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가에 대한 현상 논문을 내걸었다. 이것을 계기로 소에게는 한적한 농촌에서 사색에 몰두하여 내심에서만 키워온 모든 문제에 정열을 쏟았다. 1750년에 그의 비록 디데로의 의견을 참작은 하였으나 학문예술론 디스코스어 레스 사이언시즈 이드레스 아츠 이 현상 모집에 당선됨으로써 일약저명한 문필가의 대열에 올라서게 된 것이다. 예술과 학문이 인륜과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공헌하였던가 하는 방향으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나간 루소는 그와 같은 가능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는 미숙한 논문이었으나 그는 열정적인 감정의 불길과 직설적인 언어 구사의 호소력을 가지고 문화의 가치에 관한 근본 문제를 다루어 놓았다. 문화, 루소가 생존한 당시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의 혜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모든 인류는 동물보다 더 못한 이미 순박함이 결여되어 있는 빈곤과 예속 상태에서 메말라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때 예술과 학문도 진보가 아닌 퇴보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인 세련도 시저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심해지기만 하는 사회적인 무리가 없었던들 무엇 때문에 법률 지식이 필요할 것이며 누구나가 주어진 인간 본연의 덕성만을 중상할 줄 안다면 무엇 때문에 철학이 필요할 것인가. 역사의 장을 살펴볼 때 어디서나 문화의 함양이 인륜의 퇴폐를 수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헛된 지식의 위력 앞에서도 이에 감염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도덕을 바탕으로 행복을 다지고 다른 사람들의 귀감, 기지한이 될 수 있었다. 루소는 이렇게 외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조상으로부터 전해오는 예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킬 유일한 자산인 담백하고 솔직하고 가난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해주소서. 이와 같은 루소의 논술 방향에서 발단된 토론의 결과로 마침내 동학술원에서는 두 번째로 또 다른 현상 논문을 모집하게 되었다. 그것은 인간의 불평등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은 자연법적 근거를 지닌 것인가? 많은 문제였다. 여기에 답한 루소의 글이 인간 불평등 디스코스 주엘 오리진 데 링가라이트 도신노 레스 붓는 17,534이다. 이 글에서 그는 자연적이며 신체적인 불평등 순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연령, 건강, 체력 그리고 재질의 차이과 합의 또는 적어도 인간 상호 간의 감내의 기초를 둔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불평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구별하였다. 그러면 후자의 경우에 나타나는 불평등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로쏘는 우선적으로 자연의 상태부터 그려나가고 있다. 그에게 이 로쏘는 사회계약론 컨트라소셜이라는 그가 집 46. 그에게 있어서는 상태만이 만인에 대한 투쟁을 역설한 홉스의 견해와는 다르게 진정한 낙원이다. 요컨대 자연의 상태에 완전한 건전성이 있다. 왜냐하면 자연의 상태에서는 강자가 생길 여지가 없고 꾸밈없는 덕성이 지배할 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성관계도 동물계에서와 같이 아무런 복잡성이 없고 인간은 모두가 개별적으로 유리된 상태에 있으므로 누구나가 독자성을 가지고 어느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으며 어떤 산업이나 언어나 숙고하는 습성도 필요치 않다. 우리가 이미 자연의 상태로부터 건전해질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났다면 감히 나는 주장하거니와 반성적인 숙고 자체가 이미 자연에 위배되는 상태를 뜻하며 사유하는 인간이란 기형적 희싱대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그와 같이 이상적인 인간의 상태가 종식된 것일까? 여기서 그는 이에 관한 상세한 역사적 증거, 다이안주가 결여되어 있는 한 철학이 그 빈틈을 메워주어야 하리라고 생각했다. 어느 한 개인이 일정한 토지에 울타리를 쳐놓고 이것이 나의 땅이라고 주장하였을 때 주위 사람들이 또한 이를 고지식하게 받아들였으니 이 점에 착안한 최초의 인물이 부르주아 사회의 본래의 창시자이다. 누군가가 그 꽂힌 막대기를 뽑아내거나 제멋대로 파헤쳐진 도랑을 메우고는 이웃 사람들에게 이 나쁜 사람을 믿지 말라. 그대들이 여기서 자라는 모든 열매는 우리들 모두의 것이며 단 한 평의 토지도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대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되리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사람은 인류가 겪은 얼마나 많은 벌죄, 전쟁, 살인, 빈곤 그리고 갖가지 불의를 예방할 수 있었겠는가. 로쏘의 다음 세기의 플라우혼이 외친 의미심장한 재산은 도적이다 라는 말도 로쏘의 말을 거의 그대로 본받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각자가 자기 수중에 넣을 수 있는 토지를 분배 소유하고 난 뒤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함이 없이는 자기 지분, 지지치펜을 늘려갈 수 없는 상태가 빚어졌다. 마침내 주인과 노예가 발생하고 폭력과 약탈이 자행되기에 이르렀으며 인간은 소유욕, 수유욕과 공명심, 공빙신의 눈이 어두워진 간악지한 이 한 존재로 변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전쟁과 살인을 일삼는 상태가 영속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부유한 자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떠올렸다. 우리는 뭉쳐야 한다. 그래야 약자가 억압받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공명심의 눈이 어두운 사람을 견제할 수 있으며 누구나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힘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힘을 하나의 최고 권력체 속에 통합함으로써 현명한 법령을 통하여 조직화된 모든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공동의 적에 대처하며 우리 모두의 영원한 화목, 희루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순진한 사람들이 이제 이에 동의함으로써 국가와 법률이 발생하였다. 마침내 약자에 대한 새로운 올가미가 씌워졌다. 반대로 부자들은 그나마 처음에는 법적인 근거하에 점유한 지배권을 어느덧 하나의 자위적 지배로 변질시킴으로써 인간 불평등을 연구화시킬 가능성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부자와 빈자를 갈라놓은 재산의 발생이 최초의 근원이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갈라놓은 주종관계의 통용이 제2위 근원이며 주인과 복종의 의무만을 가진 노예를 제도적으로 대립시켜 놓은 권력의 자위성이 제3위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모든 불평등의 근본이자 인류에 대한 최악의 변종, 비한종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자연권, 질안권과는 너무나 모순된 결과로서 어린이가 성인에게 명령을 하다라고 우둔한 자가 현명한 자를 거느리며 기하선상, 리리 자이언샹, 위 대중은 최소한의 생활여건도 결핍된 상태의 극소수의 부자는 과도한 풍요를 누리는 결과를 낳았다. 인류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 자연권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태를 조성하고야 말았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는 아무런 탈출구도 없으며 새로운 방향 전환을 이룰 아무런 방편도 없는 로쏘는 사회계약론 컨트라소셜이라는 그가 집필한 많은 정치적 논설 중에 가장 유명한 글에서 그 해답을 시도하였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그가는 곳마다 사슬에 매여버렸다.
그러나 한편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자유와 또 한편 국가 질서의 본질에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일정한 정도의 권력과를 조화시키는 어떤 헌법의 위반이 아니 가능할 것은 틀림없다. 권력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권리를 뜻할 수 없다. 정당한 지배권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기초는 사회계약이 실제로 역사상에 존재하였는가 어떤가 하는 문제를 떠나 오직 전체의 합의를 즉 자유로운 동의를 이루는 데 있다. 이 합의가 사회계약이다. 각계 성원, 개개책 유한은 자기의 인격과 자기가 소유한 모든 권능, 권능을 공동재산으로 48. 간주하고 이것을 일반 이사, 발롱트 미창로서 최고자의 지시에 종속시켜야 한다. 이리하여 공적 인격 공대 랭게으로서 정신적 총합체인 국민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국민만이 주권의 유일한 담당자이다. 그러면 이 주권자의 일반 이사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투표의 방법만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시 물을 것이다. 어떻게 자유로운 인간이 생소한 타인의 의사에 따르도록 강요될 수 있는가? 어떻게 자유로우면서도 반대 입장에 있는 쌍방이 스스로 동의하지 않은 법률에 스스로를 종속시킬 수 있는가? 나는 이렇게 답하고자 한다. 위의 질문은 잘못 제기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경우에 시민은 모든 법률을 그것이 자기 의사에 위배되거나 그 중에 어느 한 가지에 자기가 저촉되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법률이라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구성원의 항구적 의사, 발롱트 대 오웅진가 일반 의사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국가의 모든 구성원은 시민일 수 있고 자유로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회에서 어떤 법률이 제안된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개의 의원이 그 제안을 찬성하느냐 혹은 반대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안이 그들 전체의 의사인 일반 의사와 합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다. 각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여 그 제안에 관한 자기의 입장을 표시하고 이 표수를 계산함으로써 우리는 일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나의 의사와는 반대되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내가 착각하였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일반 의사로 간주하였던 것이 실은 일반 의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루소의 전 저작에 흐르는 근본 사상에서 즉 본래 자연의 테두리 속에 있을 때는 선하던 인간이 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타락하였다고 보는 사상에서 우리는 루소가 얼마나 올바른 교육에 큰 비중을 두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요구를 제시한 주요 방향을 우리는 짐작할 수도 있다. 교육소설로 일컬어지는 그의 에밀 도찰대학생에서 이 문제를 서술하고 있는 그는 여러 가지 개별적인 면에서는 존 로크의 주장과 동일한 보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 사상은 전적으로 독자적인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교육학의 원리는 여기서 중대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성장기의 인간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루소는 원칙적으로 모든 인간의 내면에 주어진 선한 천성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개발되고 성숙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교육의 과제는 하나의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하며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사회생활로부터 영향을 제거하는 데 있다. 에밀 A는 사바야르교구 보좌신부의 신앙고백에서 소는 종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 중심적인 계시 종교와도 다르고 앞장에서 취급한 유물론자의 공격적인 무신론과도 구별되며 볼테르류, 리우의 이성 종교와도 차이가 있다. 종교란 전적으로 감정을 토대로 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는 감정만이 신이 존재를 믿게 해줄 뿐 그 이상의 어떤 것도 필요치 않으며 신에 관한 그 이상의 인식에 도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나는 신이 피조물을 통하여 신을 바라본다. 신이 무한한 본질을 꿰뚫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더욱 나는 그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신은 오직 존재할 따름이다. 그것만으로 이미 나에게는 족하다. 내가 그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지면 질수록 더욱 나는 그에게 기도드릴 뿐이다. 이때 나는 더없이 공경심을 안고 이렇게 말한다. 위대한, 가장 위대한 신이여. 나는 오로지 당신이 있음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당신을 생각할 때면 어느덧 나는 당신의 샘터로 헐헐 날아갑니다. 나의 이성을 가장 존엄하게 하는 길은 오직 당신을 우러러 그 이성이란 것을 말살해 버리는 데 있습니다. 11. B. 루소에 의해 루소와 계몽사상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읽은 볼테르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나는 인류 자체를 거역하는 당신의 책을 입수하였습니다. 아마 우리 인간을
곡물의 상태로 저하시키는 데 있어서 당신 이상으로 지지를 발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책을 읽으면서 마치 나 자신이 내 발로 기어다니는 것이 아닌가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떨쳐버린 지 이미 60여 년이 된 나로서는 불행하게도 그런 문제를 놓고 또다시 고심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듯합니다. 12. 이두 사상가의 경우보다 더 두드러진 대립된 입장을 어디서 또 발견할 수가 있는가? 우선 외면적으로 한편에는 말쑥하고 재치 있는 볼테르가 있다. 인간이 이룩한 현재의 문화 속에서 최대의 긍지를 느끼는 이 지식인은 평민 출신이면서도 귀족 사회에서도 물속의 고기처럼 유연하게 움직일 줄 아는 인물이다. 다른 한편에는 외면상으로 50이 서툴러 보이는 언제나 감정과 열정을 억누를 길이 없어 안정을 잃고 있는 소가 있다. 그는 도저히 부르주아적 생활을 견디어낼 수 없는 인물이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대로 그 자리에서 타가소에 맡겨버리고 언제나 문명된 세계와는 동떨어진 환상적인 자연의 세계를 동경하여 마지 않으면서도 호소력 있는 직설적인 감정의 언어로 당대 불란서의 실정을 정면으로 꼬집을 줄도 아는 의인이다. 양자의 대립이 다시 한번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리사본 대지진 이참상을 목격한 볼테르가 그 충격 속에서 시를 발표하였을 때의 일이다. 이때 루소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모두가 인간 스스로의 책임이다. 우리가 도시가 아닌 초원에서 살고 있었던들 그렇게 많은 인명, 렌밍이 압사됐을 리 없고 가오기 없이 야외에서 생활하였던들 그렇게도 많은 인명이 집더미에 깔려 버리지도 않았을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루소와 볼테르와의 대립은 이성과 진보를 신봉하는 그 밖의 당대의 사상가들과의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루소가 활동하던 시기 역시 불란서 혁명이 발발하기 50년 전에 집필활동을 하던 여러 사상가들과 동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그들 쌍방간에는 분명히 공통점도 있다. 이를테면 이성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루소의 입장은 모든 계몽주의 사상가의 공통된 특성을 이룬다. 루소가 가리키는 자연이란 인공적으로 잘 다듬어진 정원의 울타리나 당시의 궁중생활에서 통용되던 지나칠 만큼 섬세한 예의에도 못지않게 매우 인공적인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었음은 쉽게 짐작될 수 있다. 그도 말하듯이 낙원에 비길 수 있는 자연의 상태라는 것도 결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의미의 원시인의 상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의 자연주의적 교육이론 역시 성장기에 들어선 우리 인간이 자기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할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지나치게 인위적 렌웨이드로 격리시키는 감이 없지 않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당시의 귀족저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잘 가꾸어진 공원의 목가적, 무게대이며 전원적인 풍경을 연상시키고도 남는다. 그러나 이런 중에서도 우리는 순수하고도 구김살 없는 대자연으로 기익하려는 루소의 열렬한 동경심이 진실한 기조를 흘려넘길 수만은 없다. 말하자면 여기서 나타난 서양 문화의 양상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문화의 불안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감정이 극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흉이나 독일의 칸트와 같이 불란서의 루소는 계몽사조를 대표하는 천재적 인물이자 이 사상조류로 하여금 스스로 조극 차옥해토록 한 가장 신랄한 계몽주의 비판자였다. 루소와 불란서 혁명이 발달하기 10년 전에 루소는 불란서에서 마지막 피난지였던 에르무농비우에서 아라스 출신의 막시밀리안 로베스피에르라는 수줍어하면서도 정면으로 자기를 숭배한다고 말하는 젊은이의 방문을 받았다. 감옥에서 볼테르와 루소의 저서를 읽어본 루이 16세는 이 두 사나이가 불란서를 망쳐놓았다고 했다. 물론 이 말은 왕의 입장에서 국군주제도하에 불란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므로 적중한 평가였다. 먼 훗날 나폴레옹도 부르봉 왕가가 잉크며 종이를 똑똑히 감시하였던들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으리라 고 하였다. 불란서 공화국 헌법은 사회계약론을 본따서 만들어졌고 자유평등, 우회, 경주남산 등산지도, 에갈리트 프레이터니트라는 혁명구호 역시 루소 사상의 혁명적 열의를 바탕으로 한 파토스적 절규 주지아오였다. 실제로 혁명의 불길이 타오른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루소가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지는 의문이라고 하더라도 혁명을 모의한 기본 정신이 루소의 정신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혁명의 진행 과정에서 루챙된 비극적인 내면적 모순 유사한 다른 사건의 경우와 같이 처음에는 자유를 외쳤으면서도 끝내는 비관용과 독재로 막을 내린 사실 역시 루소의 사상에 이미 그 터전이 있었다.
그들의 표방한 극단적 개인주의 역시 루소 자신의 확언, 크얀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약론의 제2부에서 제시된 일반 이사, 이벤이시 앞에서 개인의 절대적 복종이라는 결연, 주란한 요구와는 끝내 대립되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개인의 복종을 요구하는 이와 같은 주장은 그가 그리고 있는 이상국가에 있어서도 선포된 국가종교에 거역하는 모든 이반 행위는 사형이나 유배에 처해지도록 명시해 놓고 있는 것이다. 루소와 후세 불란서 혁명과 그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사상적 결과는 루소가 지닌 이중적 면모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후세에 끼친 루소의 영향 중의 절반에 불과하다. 과감한 성격의 소유자인 루소는 18세기 사조, 시차오와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물결이 19세기로 이어지게 한 전반적 사조의 선구자였다. 18세기 독일 문학의 질풍노도 시대, 율라뽕따이 호스 쌍촌과 낭만주의와 다양한 종교개혁 운동 등은 모두가 루소를 원조로 하고 있다. 질풍노도, 집행 루타오 시대, 독일 문학 사상의 한 시기의 괴테와 특히 슐러는 루소를 존경하고 있었다. 52. 칸트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나는 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고 지식에 목마른 사람이다. 이것만이 인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한 시기가 나에게 있었다. 소가 이것을 시정해 주었다. 이제 아론 뽐내던 생각은 사라졌다. 나는 인간을 존중하는 일을 배우고 있다. 213. 19세기 말엽에는 루소의 정신적 유산이 다시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에서 소생하였다. 그 중에 하나는 프리드리 니체이다. 니체는 그의 저술에서 루소의 문화의 가치에 대한 회의와 이를 비판하는 입장과 순박한 덕성을 향한 동경심, 그리고 지나치게 세련된 주지주의적 주지주의대 경향에 대한 반발 등 많은 요소들을 되살아나게 하였다. 너무나 민간하고 복잡한 니체의 사상가적 천성, 시시앙지아 대 티안싱은 루소와 같이 과도한 지적 문화의 소산임은 누구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면에서 루소의 사회비평적 경향은 초기의 공상적 사회주의와 칼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부말할 필요도 없이 사유재산, 시유카이 찬을 토대로 하는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은 루소와 유사한 생각 감정에서 발단되었다. 마르크스적 전통을 이어받은 사회주의가 다음과 같은 루소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는 그 구성원과의 관계로 볼 때 마땅히 사회계약에 위거하여 그들 모두의 자산을 다스릴 수 있다. 따라서 재산 소유자는 공공자산이 관리자에 지나지 않으며 주권자는 스파르타에서와 같이 모두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장할 수 있다. 14. 2. 독일 계몽주의 계몽사상은 영국과 불란서만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그 나름의 역사적 상황에 따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그렇거니와 특히 종교와의 관계를 볼 때 독일의 경우는 불란서보다 유연성을 띄었었다. 다 알려진 것과 같이 18세기의 독일 계몽사조는 불란서 혁명의 비길만 한 전반적 변혁에까지 이르지 않은 당대 독일 사회의 실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전반적인 서구 계몽주의와는 달리 독일 계몽주의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하고자 하는 이유는 결코 그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독일의 경우에 비하여 18세기의 유럽 전체, 특히 불란서 계몽주의는 역사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독일 계몽주의가 독일인에게 미쳤던 것보다 훨씬 지속적으로 불란서인의 사상과 성격을 규정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 계몽주의를 간략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본래의 이유는 이미 우리가 그 최초의 위대한 사상가인 라이프니츠를 거쳐왔고 다음 장에서 독일 계몽주의 정상이자 그 종국 종주을 장식한 칸트에 대해서 특별히 취급하게 될 것이기에 패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라이프니츠와 칸트 사이에 위치한 계몽주의 시대의 독일 사상가들은 광역 광유의 유럽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결코 제1급에 속하는 철학자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볼테르류의 우아한 정신적 격검술, 지안 슈이나 루소와 같은 발군, 박힌의 열정에 비하면 독일 계몽주의의 철학 저술들은 건조하게 느껴질 만큼 냉철하고 교훈적이며 때로는 권태스런 형식주의적 양상을 띠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역사적 상황 이외에도 당시까지의 철학 사상에 대한 표현 수단으로 독일어가 18세기 불란서 문학과 같은 언어적인 완벽성이나 세련미를 지니지 못했다는 사실에도 기인한다. 독일어가 불어와 같은 수준에 도달한 것은 괴테 시대에 와서 가능했다.
이때까지는 독일어로 쓰인 철학자들의 저서는 대부분 외래어를 다분히 혼용하였거나 적어도 적절한 독일어 표현법을 구사하기 위해서 매우 고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런 현상은 칸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독일 계몽주의 철학의 특성이 결코 어떤 약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앞장에서 언급한 바이는 볼프, 처시스티안 신시와 같은 철학자는 독자나 청중이 자기들이 내세운 전제에 대하여 빈틈없는 색반과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사고에 숙달하게 하는 교훈적인 논술 방식을 사용하였다. 마침내 칸트로부터 독일적인 사고의 철저성을 개발한 사람이라고까지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처음 볼프는 할레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교회에 의하여 추배고 나서 마르부르크에서 성공리의 교수 생활을 했다. 마침 새로 즉위한 프리드리히 대왕이 매우 영예로운 조건으로 그를 다시 할레시에 불러들였다. 볼프의 철학은 그의 활동 시기와 사망, 1754년 후에 칸트의 주요 저서들이 발표되기까지는 독일 대학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54. 차지하였다. 세부적인 면에서는 서로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그의 철학은 라이프니츠의 근본 사상을 그대로 체계화하여 이를 지식의 전 영역에 확대하여 적용시킨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더 이상 상술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한 가지 독일어를 위하여 공천한 볼프의 업적에 대해서만은 언급하여야겠다. 그는 강의와 저술에서 적어도 초기에는 언제나 독일어를 사용하였다. 이때부터 독일의 학문과 철학은 점차 모국어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이때부터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된 대부분 이전문적인 철학 용어를 창시한 인물이기도 하다.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대왕, 프리드리히 더 과학부에서 1712년 1786년 은국 내외의 학자들을 궁중으로 모셔옴으로써 이런 일이 없이는 영국과 불란서의 사상이 독일 학계에 그렇게 강렬한 입김을 불어넣지는 못했을 것이다. 독일 개봉사조에 간접적인 영향을 입히는 데만 그친 것은 아니다. 이 상수시 프리드리히 대왕의 별궁, 무이철인 필로소프 스기야만 회사 자신이 이 사조를 이끌어 나간 선도적 인물의 하나였다. 19세기의 전집 형식으로 편찬되어 나온 30권에 달하는 방대한 그의 저서 속에는 일련의 철학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언제나 철학의 이론적 측면 형이상학과 인식론보다는 실천적 측면으로 기울고 있었다. 특히 절대적인 의무의 이행과 종교적이고 문화정책적 측면에서 폭넓은 관용을 베풀고자 했던 그의 마음 깊이 새겨진 부동의 원칙을 그는 자신의 개동군주적 희맹준주대 통치제도하 통지지 두시아에서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1740년의 그의 교서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과 같다. 만인에게 종교적 관용이 베풀어져야 한다. 국가는 다만 어느 한편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가에 대하여 감시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뜻하는 것에 따라 신이 축복을 기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대왕이 볼프, 볼테르, 라메트리, 그 밖의 불란서인들 편에 서서 이들을 옹호하였던 것에 대해서 이미 언급했다. 칸트도 적어도 프리드리히 대왕의 집권기간 동안만은 완전한 학문 발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국가와 국가 내에서 자신의 위치에 관한 프리드리히 대왕의 입장은 군주는 자기 국가의 제1의 종복 콩이라고 한 그의 유명한 말로 잘 드러난다. 이 말은 짐, 추이 곧 국가다. 엘, 에테, 시, 에스트 무이 라고 한 루이 14세의 말과 자주 비교되는 말이다. 이 말에서는 종복이라는 단어에 못지않게 제1이라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몽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절대군 주제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프리드리히 대왕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칸트를 제외한 독일 계몽주의 자체의 본질적 특성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 강점은 결코 어떤 새로운 독창적 철학 체계를 제시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역사적 공헌은 실천적이며 도덕적인 이성의 우위를 부르짖고 새로운 혁명적 양상을 낳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반적인 사상과 실천 생활면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데 있다. 이 방향에 속하는 많은 대표적 인물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시인이며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레싱, 고톨드 월게역 레싱, 1729년 1781년일 것이다.
레싱이 당대 독일의 어떤 저술가보다 플리드리히 2세와 사상적으로 공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왕과 별로 친밀한 유대를 가질 수 없었던 이유는 국왕 측에서 이것도 실은 젊은 레싱과 쟁론을 벌인 볼테르의 영향에 기인했다. 평생토록 레싱에게 편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도 당대의 정신사죠. 의 개방적인 입장을 취한 그가 오히려 자국민에 의한 매우 뜻있는 업적은 자주 경시해 버리던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베를린에 거주한 켄싱의 친구들 중에는 두 명의 대표적인 독일 계몽주의 사상가, 즉 맨넬스손, 모지즈 멘델손, 1729년-1786년, 과 니콜라이 프리드리히 니코이아이, 1733년-1811년 가 있었다. 그 외에도 성서적인 계시 종교의 신랄한 비판자여. 유실른적인 이성 종교의 옹호자인 라이마루스, 시브리즈는 사무엘 레이마루스, 1694년-1768년 가 있다. 아이마루스가 쓴 합리적으로 신을 공경하는 자들을 위한 옹호문을 사후에 발간한 사람은 레싱이다. 현인 자이언 렌 라틴이라는 이상적 작중인물 주호 종 렌 우를 통하여 잘 나타나고 있듯이 레싱은 부자유와 편협성, 피앙시아오 챙에 대한 한거이자 인류애와 종교적 관용을 위한 투사였다. 그는 종교라는 미명아 웨이 밍시아에 자행된 증오 이와 광신이 여러 국민들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극심한 파멸적 결과를 낳았던가를 직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그는 극렬한 불란서 계몽사상가들과는 달리 이를 그르치는 잘못을 범하는 일은 없었다. 우리의 비애감을 주는 갖가지 사실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는 그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본 그는 1780년에 발표한 철학적 주저에 명명된 것과 같이 점진적인 발전. 56을 거듭하는 인류교육론 에라이청 디즈 맨사이언 게스클릴치츠을 논술하였다. 역사상의 여러 종교들은 모두가 이 목적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를 뜻하며 위대한 종교 창시자들이 인류에게 교훈으로 남겨준 것도 새로운 인식 내용을 이루는 상징적인 진리로서 마땅히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교육수단인 종교와 정치도 인간을 점진적으로 순화하고 이성과 사랑이 지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교육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무한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과정이므로 레싱은 전인류의 유기적 발전이라는 사상과 관련하여 윤회사상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최종 단계의 목표로서의 이상은 완전히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진리 추구의 노력도 이와 동일한 성질의 문제이다. 만약 신이 바른 손에는 모든 진리를 그리고 왼손에는 모름지기 진리를 추구하는 강렬한 욕망 거기에는 언제나 끝없이 우왕좌왕하지만은 않으리라는 단서가 붙겠지만 을 쥐고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경솔하게 왼손에 매달리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버지, 용서하소서. 순수한 진리는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